유쾌, 상쾌, 통쾌한 쾌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쾌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 멘트를 하니까 제가 마치 변호사가 된 것 같고 되게 좋은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공들이입니다. 나 상쾌였나? 유쾌입니다. 네. 상쾌하셔도 돼요. 유쾌를 맡고 있는 황변입니다. 와, 저는 통쾌를 맡고 있는 김변입니다. 전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자스민입니다. 저는 상쾌를 맡고 있는 이변입니다. MSG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맞소님. 네. 한 번 할 때마다 되게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들. 아주 스윗하시네요. 네. 잘 계셨나요, MSG님? 아, 네, 저기 전화 주세요. 저기 외로워 보이시네. 눈가가 촉촉하셔가지고. 아, 제가요? 아, 렌즈를 끼고 있어서 이제 항상 촉촉합니다. 지난번에 그 황변님께서 이불킥 하셨다 그랬는데 김변님은 괜찮으셨나요? 아, 저도 입을 킥했습니다. 아, 이게 좀 몇 번 해봐야 이게 감이 올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부족합니다. 당근. 채찍 줄 사람 따로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들이 온다. 법벤져스와 함께하는 생활법서 놓치지 마세요. 아, 중고장터에서 사기당한 썰프입니다. 저 얼마 전에 중고장터에서 나무의자 구매했는데요.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요. 저 천연나무 의자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팔렸나요? 아, 네, 아직입니다. 사시나요? 가격은요? 4만 원이요. 근데 이거 안 줄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네, 그럼요. 그래요? 네, 바로 입금할게요. 풀거래 감사해요. 배송 주소 보내주시면 보낼게요. 의자 치고 가격이 좀 세니까 뭐 좋은 나무겠지? 자, 이렇게 중고 거래 완료. 자, 며칠 뒤에 택배가 왔는데 아니, 앉을 수 있는 면적이 진짜 손바닥보다 작더라고요. 이 화분 올려놓는 그런 인테리어용도 의자 있잖아요. 그거 진짜 이거 명백한 사기고요. 환불 안 해주시면 신고합니다. 네. 뭐래? 상품에 미니 의자라고 써놨는데요. 아니, 가구 게시판에 의자라고 올려놨으면 앉으실 수 있는 걸 팔아야죠. 이게 뭐예요? 저는 자세 교정할 때 거기 앉아서 있었는데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니, 여기 앉는다고요? 네. 그래서 또 앉아봤죠, 제가. 자, 앉았는데 의자가 완전 아작났어요. 진짜 빡쳐서. 제가 판매자한테 사진 보내줬거든요. 아니, 님, 저기 물품 수령 후에 파손 시 교환 환불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이씨, 야, 내가 이거 고쳐가지고 니네 집 찾아가서 너 여기 앉아보게 할 테니까 너 여기 앉았는데 부서지면 신고합니다. 아니, 이거 사기 아닌가요? 분명 앉을 수 있는 의자라고 했잖아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저 이 사람 신고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 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네. 발꽁트 죄송합니다. 역시 무대에 서보셨어서 이게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흑역사만 추가되는 법벤져스가 알려주는 생활법서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런 부당하고 아니면 좀 억울하거나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코너를 통해서 좀 해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사건을 정리하면 중고나라에서 의자를 판다고 해서 의자를 샀는데 그 의자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랐던 거죠. 이랬을 때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기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가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 한번 모셨습니다. 네, 이변님. 네, 이변입니다. 너무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열받아요.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황당하다니요. 정당하게 팔았습니다. 밖에서 봅시다. 상황이 MSG님이 온라인 중고시장에 천연나무 의자라는 제목으로 중고 물품을 팔았어요. 근데 올리는데 가구 카테고리의 물품을 게시를 했고 설명 부분에는 미니 의자라고 덧붙였어요. 실제 의자 크기는 작은 화분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미니어처 의자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가격은 4만 원으로 일반 중고 의자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었고요. 실제 앉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자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앉아 보니까 의자가 부서졌어요. 이 경우에 이제 형사적으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앉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자꾸 우겨가지고 열받아서. 이게 사진상으로는 대본에 사진이 있어가지고 앉을 수 있어요. 투명 의자 아니에요? 투명 노력하시면 의자? 됩니다.
그것도 노력이 부족한 건가요? 이 위에 지금 있는 게 육개장이네요. 사진상으로 의자 위에 육개장 크기군요. 사기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보면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풀네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통신 판매업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지마켓이나 뭐 11번가 뭐 이런 통신 판매업자 내지 통신 판매 중개자 이런 업체들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전자상거래법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래서 일반 형법이나 민법에 따라서 의율이 돼야 되는데 사기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어려워요. 사람을 기망했다는 게 사람을 속였다. 그렇죠. 네. 재물의 교부는 그러니까 재물을 그냥 받은 거죠. 그렇죠. 재물을 받거나 아니면 뭐 돈을 벌었거나. 네, 재산상 이익이라고 하면 돈을 번 거죠. 네, 돈을 번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사기죄. 이거는 지금 이 법문 그대로를 읽은 거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호법익이라고 형법에서 보호하는 어떤 가치 그것이 뭐냐 했을 때 재산도 포함이 되는데 거래상의 진실성 내지 신의칙, 그러니까 뭐 신뢰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게 이제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를 보는 건가요? 네, 고의도 있어야죠. 고의로 얘를 착각하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득을 얻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기죄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군가를 사기를 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해야 이제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 의도가 중요하다. 네. 저는 사기죄가 아니네요. 전 억울하니까요. 아니죠.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건 이제 증거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됩니다. 너님의 의도는 다분히 의도적인 거잖아요. 가구 카테고리에 미니어처 의자를 놓고 가구랑 문자만 믿고. 그래서 일단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기죄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속였냐 여부랑 그다음에 그 속임 행위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었냐, 뭐 금전이 됐든 물품이 됐든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럼 얘를 속였냐는 거는 이제 얘가 뭔가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었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람의 고의는 사실 내심의 속마음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 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제 일반적으로 검사. 그러니까 얘가 일부러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판단을 하고. 네, 검사가 밝히지 못하면 없는 것으로 되는 그걸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의성이 범죄 성립해서 처벌하는 요소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무죄 추정 비슷하게. 맞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그러니까 일단 거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전제로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데 이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고의라는 게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고 나는 정말 가구 판매한 거라고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허위를 올리신 거잖아요. 거 봐요. 그런 경우에는 고의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법상으로 그런 고의범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의는 없었지만 너가 충분히 이거를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했었어야지, 근데 너가 지금 과실로 이런 결과가 발생했네? 했을 때 그 고의는 없어도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치사 같이. 그렇죠. 네네네. 과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과실범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법에 따라서 봐야 되고, 뭐 그런 명확하게 이렇게 갈리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중대한 범죄는 실수를 한 거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법적 판단인 거죠. 요런 용어들만 좀 알아도 좋네요.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요? 저 이따가 과실치사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지금 사안의 경우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치면 되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거면 족하다. 이 경우에는 가구 카테고리에 천연나무 의자라고 중고 물품을 게시하는 요 행위 정도, 요 정도 또 이제 미니 의자라고 얘기를 했어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될 것 같아요. 네. 미니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인테리어 소품인 네, 거잖아요. 이건 가구가 의자가 아닌- 아니라. 억울합니다. MSG님이 지금 의자의 사이즈나 이런 정확한 정보를 안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의 기재 없이 그 가구 카테고리에 천연나무 의자라고 제목을 붙여서 판매를 했다면은 상대방으로서는 이게 그냥 가구 의자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 보면은 아마 거짓말을 하고 네? 있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고의성이 그래서, 충분히 네, 이 고의성이 정도면, 충분히 네.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이 정도의 거짓 설명으로 인해서 구매자가 나무 의자라고 앉을 수 있는 의자라고 착각을 해서 4만 원을 송금해서 판매자가 이득을 얻었다면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MSG님이 철컹철컹 철컹철컹. 이게 만약에 네. 4만 원이 아니라 네. 4천 원이었으면 좀 달라지나요,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4,000원이면 일반 의자를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천연나무 의자 이게 사실은 중고 매장에서 의자를 사고 판다. 일반인들한테는 사고 판다인데 이제 이게 사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매 계약 체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서로 안 맞은 거죠. MSG님은 4,000원을 올리면서 정말 미니어처 의자를 4,000원으로 올린 거고, 근데 이제 공드리님은 4,000원으로 정말 가구 의자를 사는 줄 알고 산 4천 거고. 원이면 이제 도둑놈 심보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4천 원으로 의자 살려고 했던 건 도둑놈 심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도둑놈이시라고요? 네. 아니 4만 원 올리셨잖아요. 인정하시는 건가요? 님이. 지금 4만 원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네. 마세요. 일단은 지금 4만 원인 이상 MSG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철컹철컹. 뭐라고 하죠? 다 재심이라고 하나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로운 평안하라 막 이러면서 이런 사기 사건들 많이 재밌는 올라오잖아요. 짤도 웃기다고. 많죠. 네. 근데 카톡짤들. 뭐 그런 거는 보긴 했는데 사실 중고 물품을 직접 구매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나 사기 유형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뭐 구매자가 생각했던 물품의 상태와 다른 상태의 물품이 오는 경우 그러니까 물건이 왔는데 이상할 네. 때. 지금 같은 경우인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 구매자가 거래 대금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아예 보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먹튀거나 있대요. 이거. 네, 먹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판매자가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권이나 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런 거를 남의 거를 도용해서 자기인 인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우체국 택배 같은 거 송장 번호도 허위로 많이 알려주고 이렇게 신뢰감을 주고 대금을 입금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방법도 다양하네요. 이제 이런 유형의 형사 변론 많이 하는데 대부분 나이가 어려요. 네, 나이가 어리고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우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범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좀 쉽게 벌려는 유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타깝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보다 보면 이게 근데 4만 원이면 사실 그냥 벌금 나올 거예요. 아마 벌금 나올 건데 이게 심각해지는 게 4만 원이 100개가 합쳐지면 이제 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400만 원이면 사실 근데 사기 범죄 치고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사실 뭐 수십억 대 사기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되게 무서운 게 피해자들이 많다 보면 범죄 그 형을 정할 때 이게 쌓이게 돼요. 쭉쭉쭉쭉 쌓여서 금액도 물론 양형의 요소긴 하지만 범죄의 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하면 400만 원이지만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은. 1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실형이 나오기도 해요. 만약에 피해 맞습니다. 변제가 안 되고 이러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막 좀 순간 잘못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한두 번 네, 해봤는데 맞아요. 네. 한두 번 해보고 이렇게 또 괜찮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은 것 같고 또 뭐 걸리면 피해 변제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듣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정말 네.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정말 실형이 나와버리면 그 네.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인생을 살게 되실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벌금형이 나와도 사실 범죄 경력 조회하면은 다 아,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그래서 범죄- 예. 벌금만 네. 받아도 전과자. 네, 그럼요. 그렇죠. 예. 예. 되게
그게 그러니까 전과자 되면 또 취직이 더 안 되고. 안 되죠. 억울합니다. 요새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사고 파나 하는데 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더치트라는 되게 흥미로운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경찰관이 실제로 누구로 사기치는 사람 검거했습니다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 네. 중고 거래할 때 필수예요 그거. 그래요? 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그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처벌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를 의뢰인들이 오시면은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고소인들이 오면 물론 이제 피의자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도 이거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거 뭐 합의하면 어느 정도 나오고 합의 안 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사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제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 고소인 입장에서는 그 판매 사기를 당한 경우에 사기죄 성립을 위한 증거를 피해자가 수집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신고 고소를 하면 경찰관들이 다 해주실 것 같지만 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셔가지고 이거를 본인이 다 캡처하고 입금 내역, 통금 내역 같은 거 다 저장해서 그런 것들을 고소장에 첨부해서 고소를 하면 훨씬 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면 무조건 증거부터 지금 모으고 봐야겠네요. 다 모아놨습니다. 기대하시죠. 형사 고소에서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더라도 초범이거나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는 벌금에 그치게 돼요. 근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기사를 봤는데 1년 6월이 선고가 됐더라고요. 중고거래 카페에서 71차례 범행을 저지른 경우였어요. 근데 이게 그 중고거래 사이트다 보니까 피해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냥 1,00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1,000만 원대면 사기죄 치고는 정말 크지 않은 금액인데 이제 71차례라는 숫자 때문에 1년 6월이 선고가 된 사례였습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막막하실 것 같아요. 피의자는 나 어차피 벌금 받을 건데 하면서 합의 안 하면 내가 이거를 피해 금액을 어떻게 변제받아야 되나 이것도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 처벌을 받더라도 사실 그게 이제 형사적 처벌인 거지 내가 직접 돈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공들이님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받게 되는 건 MSG님이 벌금 내셔도 그건 나라가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나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 비용을 또 내가 4만 원 손해봤는데 막 400만 원씩 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막 이렇게 또 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간명한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민사소송의 판결문 같은 역할을 하게 돼서 그 손해배상,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강제집행, MSG님한테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강제집행의 권한이 돼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간명한 방법인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본안소송처럼 이렇게 소장을 내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주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얼마를 사기쳤으니 얼마를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법원에서 보고 맞다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결정을 그대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 권한을 얻으셔가지고 MSG님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시면 4만 원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냥 드릴까요? 이런 상황이 저한테 처했다면 한 4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나 많은 시간을 썼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 힘든 건가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니까 위자료 측면이고 그렇죠. 형사소송 과정에서 들은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도 받을 수가 있는지. 위자료는 일단 먼저 위자료 부분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위자료도 이제 손해배상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뭔가 되게 피해를 얻었다는 내 때문에 탈모가 생겨서 그런 거가 있으면 되나요? 근데 위자료의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거죠. 정신적 손해.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 형사 판결에서 그래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위자료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겠죠. 4만 원 피해 입었는데 위자료 몇백 인정되고 이러진 않겠지만 일정 정도 부분은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배상명령 신청이나 지급명령 신청에 위자료를 포함해서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상명령 신청에는 위자료는 안 돼요. 인정이 안 되고 객관적인 범죄 피해액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민사를 거쳐야 돼요. 만약에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으니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든가 아니면 소액이면 본인이 혼자 소송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뭐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닌데 뭐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보면 혼자서 쉽게 소장 작성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예, 뭐 이렇게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두 페이지만 쓰시면 돼요. 예,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판결문이 있으면 그걸 첨부하면 그게 그냥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형사 판결문이. 그리고 아까 지급명령 신청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 제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점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일반 소송을 할 때보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는 원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돈을 법원에 일정 부분 내야 되거든요. 인지대와 송달료라고 해서 인지대는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청구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몇 프로를 법원에 돈을 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소송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송달료라는 것은 내가 소장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툴 부분이 있으면 다투고 그렇게 공격 방어를 거치면서 이제 민사소송 결론이 내려지는 건데 그거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편 비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송달료가 우편 비용인 거죠. 인지 때는 이제 법원에 내야 되는 비용이. 그게 소송 비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보수도 소송 비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청구한 게 전부 받아들여지면 그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내가 드린 변호사 보수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그 소송료 가액에 따라서 그것도 법에서 정한 그 규정에 따라서 일부분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소송이면 이 정도 변호사 비용이 나오겠다 해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다. 근데 실제로 지급한 것보다는 굉장히 조금밖에 인정을 못 받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장을 작성하고 이러한 건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고 사실 제가 지난달에 좀 곤란한 사건을 겪었는데 제가 학교 도서관에 그 사물함을 쓰고 있는데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해서 사물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피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물건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근데 이제 확실히 기억하는 물건들 중에서 뭐 책 같은 경우는 필기가 다 돼 있잖아요.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왔던 지적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배상을 받지?를 물어봤더니 이제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치 이제 공부하는 친구니까 아직 변호사는 아닌데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이제 이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조료 같은 거는 진짜 특별한 규칙이 없으면 이렇게 피해 받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입증 책임 관련된 건데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입증하지 못했을 때는 그 불이익을 원고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내가 원고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그래서 특별한 뭐 영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을 돌려서 내가 입증을 못하더라도 인정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형사 판결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거로 입증이 충분히 되죠.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건 명확히 드러나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질문 드렸는데 그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거기에 들인 시간. 저는 그게 굉장한 피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그것 때문에 뭐 연락을 해야 되거나 하면 근데 그건 되게 명백한 피해 아닌가요? 재산상 이익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워서요? 다만 그런 건 가능해요.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해서 일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거는 딱 인정이 되잖아요. 내가 이 사고를 안 당했으면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근데 이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손해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지금 돈을 받고 싶은데 다시 좀 환불 받을 수 있나요? MSG님에게 사기죄가 인정이 됐는데요. 사기죄가 인정이 돼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바로 그 피해 금액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민법상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는 뭐 제도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불법행위가 사기행위에 따른 불법행위가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판매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액 4만 원 그리고 법정 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 날짜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연 5%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금리네요. 네, 그렇죠. 법정이자에서 내년 되면 42,000원. 연호 프로 계산 빠르시네요. 은근 자기 자랑? 오늘 방 들어올 때부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뻔뻔하지만
뻔뻔하게 그러면 네가 내 의자 부쉈으니까 내 의자 값은 어떡할 거냐 하고 MSG님이 궁드리님한테 또 막 말할 수 있잖아요. 쓰레기네.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할 돌려주시죠. 수가 있어서.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의자를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였잖아요. 이게 아까 매매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매매 계약도 법률 행위이고 앉을 수 있는 가구 의자를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였는데 의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이제 목적물이 간 거니까 사실 이거는 무효인 법률 행위인 거거든요. 근데 모형 의자는 공드리님이 갖게 됐으니까 법률에 어떤 원인 없이 모형 의자를 갖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돌려줘야 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열받네요. 착불로 다시 보내면 안 되나요? 그 정도는 이제 봐줄 것 같습니다. 아예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소송해야 되는 시간 제한 같은 게 있나요? 내가 한 1년 뒤에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빠서 뭐 소송한다든가.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돼서 그 경우에 이제 내가 사기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는 형사상음인데요. 네. 그러니까 민사에선 소멸시효라고 불러요. 그거를.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이랑 같이 있는데 그럼 그 두 개가 시효가 다른 건가요? 네네. 사기죄는 7년이에요. 공소시효는 고소할 7년이에요. 수 있는 기소할 수 있는 네. 검사가. 네.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7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범죄가 알려져서 기소를 하려고 해도 기소를 해도 그건 처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민사는 좀 더 짧고 형사보다. 불법행위의 경우엔 그렇고요. 일반 채권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돈 빌려줬을 때 돈 못 공대리님한테 받았을 때. 뭐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그 한 10년 지나가서 하면 10년이거든요. 10년 지나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 다르네요. 범죄도 유형별로 개별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공소시효가 다 이게 다릅니다. 법정형을 몇 년 이상으로 해놨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다. 중한 범죄일수록 공소시효가 길죠. 요즘에는 특정 범죄는 아예 공소시효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성범죄나 동성범죄나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를 정해놓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제 사건을 계속 법적 안정성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요? 네. 어떤 의미죠? 안정성이라는 게? 너무 오래돼서 뭐 증명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거죠. 네. 살인을 저질렀어요. 갑자기 무서운데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말투가 달라지셨어요. 섬뜩했습니다. 섬뜩했어. 되게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서 마음의 짐처럼 가지고 갔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또 가정도 그 사이에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절대 용서돼서는 안 되는 범죄인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범죄를 다 이렇게 나중에 뭐 100년이고 200년 지났을 때 처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전체적인 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법철학적 고민이 아마 있어서 이제 그런 법적 안정성이 그런 기본 원칙이 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제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논의의 여지가 많아요. 사실 논의 여지가 많고 그래서 이제 특정 범죄의 경우에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아까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리고 증거도 없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공소시효 막 임박해서 네, 문제 네, 해결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소시효 폐지한 범죄 중에 원래 이제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법이 변경되기 전에 처벌하지 않았던 거를 다시 법을 변경해서 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거를 예외를 둬가면서까지 과거 범죄에 소급해서 다 공소시효를 배제해버리는 그런 범죄들도 있어요. 성폭력 같은 네, 거요? 뭐 그런 것들이랑 특정 살인 범죄라든가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엔 불법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불법이 된 것들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불법이었지만 공소시효 규정 때문에 처벌을 못하던 것들을 공소시효 규정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처벌이 가능해진 거죠. 뭐 아까 살인을 예로 드셨으니까 살인을 예로 해보면 예. 살인 공소시효가 20년이에요. 살인죄는 폐지가 됐어요. 지금은.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30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예. 공소시효가 지나서 원래는 그 처벌을 안 받는데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다시 그 사람 또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이제 소급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형사 사건이라서 사실 우리의 법 감정으로는 아니 잘못한 사람인데 그 이래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처벌받지 않는구나라는 기대를 이미 가지고 난 이후에는 이거를 새로이 아니 너 이제 우리 법 바꿔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원래는 원칙인데 이제 약간의 예외를 두면서 그런 살인죄 같은 경우에 그 특정 살인
유형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공소시효를 적용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를 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폐지를 해서 다 적용받을 수 있도록, 또 증거가 이제 새롭게 막 나온 경우에서 그 당시에 이제 기소는, 그러니까 뭐 투사는 막 이루어졌는데 증거가 없어서 미제 사건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 기술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DNA 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늦게 이제 그 사람들이 특정이 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처벌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까 환불 얘기를 조금 네. 하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사기하다가 네. 그래서 네. 그 뭐 사기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고, 만약에 사기죄가 인정이 안 되면 네. 사기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으로 MS님이 공대리님한테 민의의자를 판 거를 전제를 해봤을 때 뭔가 불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민의의자라고 하더라도 안 줄면 부셔지면 안 되는데 부셔졌으니까. 네, 그런 내용이라던가 네. 뭐 그래서 아무튼 민의의자의 불량이 있는 경우에 환불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불량, 그러니까 하자에 대해서 하자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민사적으로 판례는 이 매매 목적물이 거래 통념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그러니까 의자라면 안 줄 수 있는.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MSG님이 요 민의의자는 뭐 자세 교정을 위해 뭐 허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를 보증합니다. 뭐 하면서 요런 자세 교정을 위한 그런 내용을 보증했다면은 그 성질이 없는 거죠. 아, MSG님이 자세 교정했다고 자랑했는데 실제로 자세 교정 효과가 없을 때. 네, 그런 거. 당사자가 이제 이런 거를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것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하자가 있는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도에 따라서 하자의 정도가 그 물품 매수의 목적을 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 그러니까 아까 공두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의의자를 이제 앉으려고 샀는데 앉을 수가 없는 의자다. 그러니까 박살났을 때. 네, 앉자마자 부서져서 의자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자가 박살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거랑, 네네. 뭐 의자가 박살은 안 났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 때 이렇게 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박살날 정도의 하자, 그 의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은 구매자는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구매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냥 그 의자를 쓰고 싶다면은 그 뭐 박살난 의자를 다시 고친다면 고쳤던 비용 이런 것들을 다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조금 뭐 손잡이 부분이 꺼끌꺼끌해서 불편하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수리 비용이라던가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게 고의성이나 아니면은 사기 여부에 대한 그런 입증을 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사기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렇게 그렇죠. 특히나 소액일 경우에는 그 중고나라 대부분 소액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더벤저스가 알려주는 중고 거래 사기 예방법 보고 가실게요. 사실 중고로운 평화나라 짤 보면은 카톡이 되게 많은데 카톡은 주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사실 문자가 조금 더 기록을 남기기에, 아까 기록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셨는데 문자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치트나 중고나라 아니면은 그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이런 데에 판매자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기록이 중요하니까 판매자 게시글 캡처를 미리 해놓고. 사실 저는 중고거래는 거의 직거래로만 하거든요. 물론 직거래해도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인증샷을 상품 사진만 있는 경우에는 사기인 경우가 좀 더 많은 게, 다른 사람이 올린 판매글에서 사진만 따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 아이디를 포스트잇 같은데 이렇게 써가지고 상품에 붙여서 사진을 찍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기 당한 후에 계좌이체를 했으면 은행에서 지급정지 이런 거를 좀 신청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경찰서 방문할 때 증거를 잘 모아서 들고 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기간이나 이런 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소송 절차 어렵고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변호사분들도 많이 바쁘시고 하니까 힘드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계좌이체 내역서 같은 거 받아서 사실 확인이나 뭐 지급정지 요청 공문 이런 것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팁으로 이제 형사재판 하고 나서 피해 배상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까지 할 필요 없이 배상 명령 신청이나 지급 명령 신청 같은 거를 하실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꿀팁이네요. 조금만 첨언하면 지금 이용하다가 제가 얘기를 마무리 못했는데 한 가지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대 송달료가 일반 소송보다는 훨씬 싸요. 몇만 원 수준이에요. 네. 아까 4만 원 경우이면 1만 원 미만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게 상대방이 되게 간명하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확정이 안 되고 다시 본안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돼서 오히려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맞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본안소송으로 네. 넘어가면 이제 맨 처음에 민사소송을 본안으로 제기한 것처럼 인지대 송달료도 더 내야 돼요. 네, 안 낸 만큼. 네. 제가 이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따로 보자니까. 주시긴 주셔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빨리 주시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지연이자도 계속 는다고. 저도 의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박살내셨잖아요.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유튜브 정우씨 유튜브에 올라온 사건을 재구성해서 사용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제보 많이 남겨주시면 익명이죠. 네? 익명이죠. 아, 네. 제가 남겨도 모르시죠. 그럼요.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좀 소통도 하고 당장 이렇게 좀 궁금하신 거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조금이나마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너무 알찬 구성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해자. 가해자. 그동안 연기하느라 힘들었고요. 저도 피해를 당한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중고나라 이용 많이 하거든요. 이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관계자신가요? 무슨 말이죠? 중고나라. 저스민님도 한마디 하실래요? 아닙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쾌변에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쾌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